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예고 없이 우리 아이가 아픈 순간이 있는데 이럴 땐 누구나 참 많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 아프면 성인과는 다르게 그냥 뭐 보채거나 네. 울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아플 때 바로 이게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하는 게 엄청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낮과 다르게 밤에는 문연병원이 많지 않잖아요. 네. 이런 시간대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잖아도 또 통계 읽어주는 남자 아닙니까? 네. 통익남인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아동 가운데 8%가량이 1년 새 응급실을 한 번 이상은 찾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응급 상황이 자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 응급실을 찾게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고열이나 고열에 동반되는 경련, 그리고 복통이나 구토, 또 호흡곤란이나 심한 기침 등이 원인이 되고요. 생각보다 자주 몸에 발진이 생기는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 질환으로도 응급실을 많이 찾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심한 발진이나 두드러기로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집에서 약간의 상비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구비하고 계신다면 병원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면 어렵게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먹고 있는 콧물약들이 다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받으시는 콧물약을 조금 더 상비약으로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급하게 두드러기 났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을 빠르게 쓰게 되면 불필요한 야간 응급실 방문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챌린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식 테스트를 하실 때도 책대로 삶은 계란을 아주 소량 먹여야 되는데 계란 흰자를 한꺼번에 많이 먹인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입술과 눈이나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꽤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 그 알러지 테스트는 굉장히 소량씩 적어도 2, 3일에 걸쳐서 조금씩 늘려가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 괜찮을 때 이 음식을 안전한 음식이라고 분류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빨리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실 때는 오전에 하시는 것이 의료 접근성이 좋겠고 또 약도 갖고 계신다면 좀 안전하게 알러지 테스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두드러기 엄청 많이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아이고, 네. 이게 음식을 잘 못 먹었을 때도 그랬고 네. 찬바람에 오래 노출돼서 밖에 오래 서 있었을 때도 많이 났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게 이 두드러기인데 그래도 두드러기는 상비약만 갖춰놓고 있다고 하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니까 참 진짜 다행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걱정스러운 두드러기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필락시스예요. 이게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거를 궁금합니다. 단순한 두드러기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피부 반응뿐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심장 박동수가 약해지는 또 호흡곤란까지 동반되는 쇼크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집에서 아이 상태를 관찰해 보실 때 피부 증상만 생긴다면 상비약이나 또 처방받은 약을 조금 먹고 1시간 정도 기다려 보실 수가 있겠고, 입술이 붓는다든지 눈이 붓고 또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지체 없이 119를 통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피부만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는 약을 먹거나 경과를 좀 보셔도 되지만 입술이 붓거나 호흡곤란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지체 없이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대로 아나필락시스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에만 증상이 있고 호흡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네. 좀 더 부모님께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는 아이들의 응급 상황이 네. 뭔가 잘못 먹었을 때가 아닌가 아, 싶거든요. 너무 네. 걱정되죠. 정말 흔하고 많은 일인데 주방 세제나 심지어는 손 소독제나 화장품 화려하니까 이것도 입에 갖다 대고 맞아요. 요즘에는요 전자담배 액상까지 입에 넣는다고 합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엄청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그래요.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병원을 찾는 게 답일까요? 꼭 응급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는 생활용품들은 아이들이 한 모금 정도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마트에서 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 치명적인 것은 마트에 팔 수가 없고요. 그것은 화공약품 가게나 농약산 같은 데서 팔아야 되겠지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어른들의 약물이나 전자담배, 락스, 세제 이런 것들을 먹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셔더라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아이들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경과만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섭취 이후에 구토가 유발된다든지 복통이나 호흡곤란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응급실을 꼭 찾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만 그 특별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점 함께 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니, 그런데 또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뭘 자꾸 주워 먹는데요. 저 또 조카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네. 이거 어디 갔지? 지우야, 지아나 어디 갔어? 네. 입 벌려봐.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 막 구슬처럼 그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네. 이런 거 액상의 이물질도 이물질이지만 이걸 딱딱한 걸 삼켜버렸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형의 이물질을 삼키게 된다면 응급실을 반드시 찾아야 될까요? 예,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알려줘요, 닥터. 네, 아이들은 고형의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cm 직경 미만의 작은 구슬이나 또 플라스틱 제품이나 또 요즘 빡빡한 그런 스티커 같은 것들을 먹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2, 3일 지나면 대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석을 먹은 경우는 자석이 뱃속에서 서로 붙으면서 큰 형태를 만들거나 장과 장 사이에서 서로 붙으면서 장의 천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긴 머리핀과 같은 그런 것들은 꺼내 주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요즘 많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버튼 건전지들도 뱃속에서 용출되면서 산이 나와서 또 알칼리가 나오면서 위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일 흔하게 아이들이 먹고 오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원짜리 동전은 대부분 아이의 경우 상부 식도에 걸려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꺼내주는 것이 식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내시경을 하지 않더라도 식도에 걸린 100원짜리 동전은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도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갖고 있다가 동전이 사라지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애가 보채고 먹지 않거나 운다면 한 번쯤은 목에 걸린 것은 아닌지 엑스레이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작은 것은 기다리고 동전 크기 이상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작은 건 기다리고 네. 동전 크기는 확인한다. 어때요? 저 좀 장가 가면 좋은 아빠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장가 가면 너무 좋은 아빠 될 것 같고요. 네. 장가 가려면 일단 여자친구 있어야 되니까 얼른 만나면 좋겠다. 일단 사전 조건이 잘못돼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두 사람은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예. 아이고 쯧쯧쯧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얘를 데리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순간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오, 예. 네. 알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네.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응급상황 사례별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열이 많이 나는 거, 고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 병원이 문이 다 닫힌 뭐 주말 밤이나 평일에도 밤에는 아이 열이 한 39도까지 올라가면 어머. 부모님 머릿속이 진짜 하얘질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말 하면서도 저도 뜨끔하는 게 저도 낮에는 잘 뛰어놀다가 밤만 되면 어찌나 허약했는지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아이고. 부모님 속 많이 썩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잘 그래요? 커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판단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열입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응급실을 제 생각에는 가봐야 될 것도 같은데 예, 응급실 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39도 혹은 40도의 숫자를 보면 부모라면 누구나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이라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컨디션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 자극에 반응이 좋고 열이 조금이라도 내리면서 잘 논다면 급하게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에는 항상 해열제가 상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열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은 몸무게의 3분의 1에서 몸무게의 2분의 1 정도를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이 38도 이상이라면 몸무게 12kg 아기를 기준으로 몸무게의 3분의 1, 즉 4cc를 먹이시면 되고요. 열이 39도 이상이라면 12kg 아이의 절반, 즉 6cc를 먹이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해열제 종류는 아시는 것처럼 아세토아미노펜 계열과 브루펜 계열이 있는데 둘 다 상관없이 그저께 용량을 잡으시면 되고 둘 중에 잘 듣는 것을 사용하시다가 하루에 5번에서 6번까지 먹여야 될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다른 제제를 교차해서 먹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열제를 먹이시더라도 열이 39도 이상 지속되면서 아이의 의식이 처지거나 계속 보채거나 한다면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깨우기 힘들고 아이가 놀지 않고 처진다면 응급실로 와야 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열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모습에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보시는 아이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처진다면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얻어갑니다. 맞습니다. 사실 또 열만큼이나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기침 소리입니다. 네. 그냥 콜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밤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다가 막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거나 숨이 가빠진다거나 이러면은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가슴을 졸이게 되죠. 네. 이게 단순한 감기로 인한 기침인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기침인지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밤에 기침이 심할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네, 기침도 아이를 키우면서 흔하게 접하는 문제입니다. 기침도 역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흡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침을 할 때뿐만 아니라 잘 때 아기가 호흡이 고르고 또 특별히 그 가슴이 들쑥날쑥하면서 심하게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힘든 호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급실로 나오셔야 되고요. 특별히 또 자다가 일어나서 컹컹 기침이라고 하는데 후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호흡 곤란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소리가 쌕쌕거리거나 컹컹거리거나 많이 거르렁거리는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 단순히 기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아이들이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 소리보다는 호흡에 더 어. 집중해서 관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복통, 우리 배 아픈 것도 사실 너무 걱정스러운데 네.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스러우시겠습니까? 자, 닥터스, 우리 아이가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큰 병일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아침에 열도 없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평소에 변비가 심해져서 분변 축적이라고 변이 많이 차서 갑작스러운 폭발적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히 엑스레이를 찍고 관장을 하고 나면 변을 보고 나서 굉장히 호전되어서 아이들이 힘들게 왔던 아이들이 뛰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관장을 하고 나서도 복통이 남아 있거나 그 이후에도 순간 나아졌던 복통이 다시 심해진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나 CT를 찍어서 다른 병변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관장에 의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지만 대체적인 복통의 갑작스러운 복통의 원인은 분변 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게 되면은 절대 꾀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침에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변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장부터 한번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복통만큼 흔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토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질환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이거는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네. 훨씬 경력직인 우리 MC님.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네, 제가 훨씬 경력직이긴 한데 이 문제는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예. 구토도 얼마나 오래 하는지에 따라서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구토를 몇 회 하게 되면 응급실을 찾아가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토의 횟수는 3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3번이 넘어가면 제법 심각한 구토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토의 횟수보다도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먹지 않아도 구토를 하는 경우는 많이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요. 물만 먹어도 구토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횟수와 지속성 여부를 보시고 탈수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서 수액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토는 조금씩 하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먹을 수 있다면 일단은 미음을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개는 이온음료 같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온음료는 당이 너무 높아서 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것은 미음이고 또 병원에서는 또 먹는 수액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에 있다면 먹이는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천천히 먹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맞는 수액을 생각해 보면 수액이 빨라도 1시간에 100cc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도 1시간 동안 100cc를 고르게 나누어서 먹인다라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먹이시면 훨씬 덜 토하게 되겠고 그러면 수액 치료 없이도 가정에서도 충분히 아이의 탈수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이렇게 하는 것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네. 반대로요. 억지로 구토를 좀 시키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있지 않나요? 네. 만약에 아이가 뭘 잘못 먹었다. 어.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토하게 해서 네네. 다 뱉어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정리현 씨 경력직이라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 바로 토하게 해야 된다. 조금 그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일단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닥터스에게 물어봐야 확실한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삼킨 것 같은데 바로 토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 함께 외쳐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예전부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즘 흔히 생활용품에서 만나는 것들은 아이가 웬만큼 먹더라도 크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심하게 구토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응급실에 와서도 위세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고요. 대부분은 먹고 나면 액상의 물질은 15분 내로 거의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토하게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잘 관찰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닥터스 잘 들었습니다. 제 자존심 완전 그냥 산산조각 났고요. 자, 여기에 저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열, 기침, 뭐 복통, 구토 웬만한 응급 상황은 다 지금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거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 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벌써? 경련 아닐까요, 경련? 그것만큼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경련 딱 그렇습니다. 일으키면은 아이가 정말 큰 병에 걸릴 것 같고 부모님들 정말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닥터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닥터스, 아이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 정말 큰 병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만큼 놀라는 일이 없습니다. 열이 나면 특히 열 나는 첫날 한 2돌 정도 전후되는 아이들이 열경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1분, 2분, 늦어도 5분 이내에 그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입술이 파래지고 눈이 좀 위로 치켜뜨면서 팔다리에 경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19를 부르고 구급차 안에서 대부분 멈추게 되고 병원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대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아이 상태를 관찰한 뒤 열이 조절되면 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경련이 2번 이상 반복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아이는 특별히 뇌파 검사라든지 추후 검사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닥터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경련을 일으킨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경련이 혹여나 좀 길어진다면요. 네.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이 안전사고의 46%가 집에서 발생하더라고요. 오.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렇네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입에 뭐를 자꾸 가져다 대는 거는 물론이고요. 코랑 귀에 뭘 그렇게 어찌나 집어넣는지 아이고. 그런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가 또 밤에 귀가 막 아프다고 이렇게 막 울고 보채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해지는데 귀가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응급실 가봐야 될까요? 네, 응급실을 자주 찾으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귀가 아플 때입니다.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귀를 막 만지면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응급실에 오게 되고 급성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집에 있는 간단한 해열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량으로 먹이시게 되면 아이들의 귀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시 잘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날 천천히 병원을 방문하셔서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귀에서 물이 난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아이가 계속 보채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해열제를 토한다든지 컨디션이 처지면 병원을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귀가 아픈 것보다는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해열제를 한번 주시고 열이 없더라도 해열제를 한번 주시고 통증이 완화되면 그 다음날 병원을 가셔도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귀가 아플 때도 아픈 정도보다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저 정말 궁금한 게 네. 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 이제 귀를 파줘야 한다. 네네. 귀를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대로 둬도 된다. 그래요. 안 파도 된다 이러거든요. 네. 아니,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샤워하고 맨날 귀를 파는 사람인데. 저도요. 예. 네. 닥터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누구 말이 정답인가요? 네, 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귀지는 정상적으로 외이도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게 되면 귀를 막아버리게 되고 저희들이 병원에 왔을 때 중이염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귀마개처럼 귀를 막고 있는 아이들도 있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청력도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위험하지 않은 도구를 통해서 간단히 빼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물을 넣어서 녹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집에서 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일단 저는 제일 안전한 방법을 귀에 물을 조금씩 넣으시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샤워하실 때 물이 약간 들어가면서 귀가 씻겨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면봉을 사용하게 되면 웨이도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웨이도염이 생겨서 심각한 상태로 가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워할 때 귀에 물을 좀 넣으라고 말씀드리면 귀에 물이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되물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막 상태가 방수가 잘 되고요.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한 1cm 정도 깊이만 잠깐 들어가서 귀지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의 귀는 넓어서 자는 동안에 귀에 들어간 물이 다 마릅니다. 그래서 귀 안에서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이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전에 병원에서 고막 상태를 잘 확인한 경우 또 귀지 형태가 좀 이렇게 얼기설기 있으면서 보기는 거슬리고 하는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소아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서 부모가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무작정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서 아이들이 잘 노는가, 또 잘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숨쉬기가 편한가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집에서 뭐 받으신 약을 먹거나 하면서 경과를 좀 보셔도 되겠고요. 또 아이가 평소와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병을 진단받았느냐 그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평소와 상태가 많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응급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해열제나 알러지 약 같은 것들은 상비약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늘 중요한 것은 열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상태다. 또 기침보다는 숨 쉬는 것이다. 또 잘 놀지 않으면 위험한 신호다. 두들에게는 약이 필요하다. 또 이물질은 크기와 모양으로 판단하셔서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지 병원에 바로 와야 될지 정하시면 훨씬 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은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진 의무부장과 함께 소아 응급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태인데 부모님들의 정확한 판단만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꼭 기억을 하고 또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